철골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철골조에서 사용되는 재료와 구조, 그다음에 시공과 접합 방법, 그다음에 철골에 의한 각종 구법의 종류를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골 구조라고 하면은 기둥과 보 등 중요한 구조 부재로서 강재를 사용한 건축물을 우리가 철골조라고 하고, 이것을 철골 구조 내지는 강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료적으로 철과 강은 실은 서로 다른 재료라고 봐야겠죠.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철의 역사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철제 중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캐스트 아이언이죠. 주철을 사용을 했었습니다만, 뭐 그 이후에 주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깨지기 쉬운 재료죠. 그 이후에 이제 강이 개발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철과 함께 같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들이 이제 판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과 판유리에 의한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을 우리가 수정궁이라고, 런던 만국박람회 때 지어진 전시관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철골 구조, 즉 강구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강을 발명한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헨리 베세모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계관이나 아니면 파리 만국 박람회를 기념한 에펠탑, 또 결국은 철골 구조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철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는 건축물에 직접적으로 사용됐다기보다는 다른 부재, 즉 뭐 콘크리트나 아니면 블록이나 이런 부재를 연결하기 위한 일종의 보강재로서 부수적인 구조 재료로 사용이 되었다. 뭐 일종의 철근과 같이 사용이 됐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구조물에 사용된 것이 지금 여기에 보고 있는 것이 콜브룩데일 근교에 있는, 영국이죠. 근교에 있는 교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현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맨체스터에 있는 목명공장입니다만, 당시에 목명공장을, 결국 산업혁명 당시에 목명공장을 철골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안 영국에서는 이 온실 건축이 유행을 했습니다만, 온실 건축도 당연히 유리와 철로 구성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런던 박람회 때의 수정궁의 모습입니다만, 팍스톤이라고 하는 정원사죠. 정원사가 결국은 아마 온실의 그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전시관을 지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철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짓기 쉽고 해체하기 쉽죠. 그래서 그러한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박람회의 전시장 건물로는 가장 적합한 재료였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시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 수정궁에서의 가장 그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이제 부품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프리패브리케이션이 가능했다. 그래서 보와 기둥, 이것들이 각기 기계적인 접합부를 다 갖고 있어서 그것으로서 접합이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당시에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가 역사죠.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런던에 있는 패딩턴 역입니다만 구조체로서는 역시 완전한 철골과 그 다음에 유리 이것으로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현재의 모습이죠. 약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센트 팬크레스 역이죠. 이건 현재의 모습입니다만 결국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공장 아니면 역사 건물에 결국 이러한 것들이 사용이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트하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철골 기둥과 보로 만들어져 있죠. 이거는 초콜릿 공장이라고 하는데 실상 벽을 보시면은 벽돌조죠. 벽돌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횡력에 약하죠. 지진과 같은 횡력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로 가세를 갖다가 그 안에 집어넣어서 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내부의 모습입니다만 내부의 모습은 거의 하나의 선박과 같은 그러한 기계적인 형태를 갖고 있죠. 이것은 지금 에펠탑의 모습이죠. 파리 만국박람회를 기념해서 건설을 했고 해체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물론 당연히 아직도 파리의 심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그 예술가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흉물스러운 구조체가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구스타프 에펠의 수도교의 모습이죠. 철골로 교량을 설계한 모습입니다. 이건 현존하는 철골교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계관입니다만 이 기계관도 내부를 보시면은 완전히 일종의 철도 역사와 마찬가지로 철골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 철골로 만들게 되면은 이 기둥 간격을 굉장히 넓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의 115m의 스팬, 칸 사이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계관의 모습이죠. 여기 사람이 보입니다만. 그 다음에 시카고에서도 그러한 철골조의 건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카고는 또한 초고층 건물의 대표적인 장소이기도 하죠. 이것도 아직도 현존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철골 구조의 역사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철골로 만들어진 것이 장충체육관,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골 돔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계천 쪽에 있는 3.1빌딩, 어떻게 보면 이 3.1빌딩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층 빌딩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여기 한진 빌딩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초고층으로 가서 63 빌딩, 그 다음에 한국종합무역센터 빌딩,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장충체육관의 옛 모습이죠. 이것은 지금은 현재는 이제 리모델링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다시 또 리모델링이 되고 있습니다만, 재미있는 것은 실은 이 철골돔을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지을 능력이 실은 없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필리핀의 기술이 결국 그 건물을 장충체육관을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앞선 상태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장충체육관 2015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3일 빌딩의 모습입니다만, 이것은 아까 고층 빌딩에 어떻게 보면 뭐 C조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외관에 있는 이 커튼홀, 스틸 커튼홀로서도 처음 사용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초고층의 대표적인 건물, 63 빌딩. 뭐 실상 우리가 철골 부재를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것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만, 일단 뭐 일본의 자재와 그 다음에 미국의 설계 뭐 등을 포함해서 결국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역센터 빌딩이 있습니다. 구조용 강제의 종류죠. 구조용 강제의 종류입니다만, 여기에는 뭐 크게 보시면은 이제 열간 아변 현강이 있고 냉간 성형 현강이 있으면서, 열간 아변 현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괴가 뜨거울 때 눌러서 만든 현강들로서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큰 강도를 발휘하는 철골 부재용 재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냉간 성형 경량 현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식은 상태 내지는 상온에서 눌러서 만든 현강이다. 그래서 이거는 실상 뭐 소형 구조물에서 사용되는 뭐 주택 정도에서 사용되는 현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경량 현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각기 그 형태에 따라서 명칭이 붙어 있음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치수 표시 방법이 정의가 되어 있죠. 한편 이제 경량 현강의 경우에는 단면 성능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단부에다가 이렇게 혓바닥처럼 튀쳐나오게 가공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리프 현강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초기의 철골 단면의 모습들입니다만, 뭐 가능한 한 작고 합리적인 단면으로서 큰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단면을 고안을 하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편 이제 국보 철골제에 의한 강제에 의한 국법은 실은 뭐 여기 5가지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우선 이 위에 3가지는 이제 구조 형식별로 구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축조구법, 축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짜 맞췄다는 뜻이죠. 기둥과 보로 수직 부재와 수평 부재를 짜 맞춘 구성을 기본으로 하는 것. 가장 일반적인 입방체의 건축물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트러스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절점이 핀으로 되어 있는 일종의 삼각형을 단위로 하는 구법. 그 다음에 이제 시오자형 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만, 공장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지붕 부재의 형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재료적으로는 일반적인 그
열간 아변 형광이 아니라 강관이나 아니면 경량철골을 사용한 구법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축조구법, 기둥과 보를 결국 직각으로 이렇게 교차시켜서 절점으로 만든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가장 일반적인 건물 구법의 형태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트러스 구법이죠. 그래서 트러스 구법은 대개는 이렇게 지붕부재에 한정되게 사용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지붕부재에 대개 쓰이고 있다. 예, 이것이 이제 시옷자형 라면입니다. 즉, 이 지붕 부분에 이제 들보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죠. 시옷자 형태로 구부러져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일자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왜 불어 이렇게 시옷자로 했겠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 빗물의 구배를 갖다가 형성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빗물 흘림을 물 흘림을 갖다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러한 시옷자 형태로 구부려서 부재를 만든 것을 우리가 시옷자 라멘이라고 뭐 제가 명명한 겁니다만, 일본에서는 이걸 뭐 산형 라면이다, 즉 뭐 산의 형태다라고 붙이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이것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공장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형태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강관 구법이죠. 강관으로서, 물론 강관을 사용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트러스가 되는 경우도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아서 강관을 위주로 구조체를 만들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기둥도 강관이죠. 트러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건 서울역의 모습입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강관구법이다 라고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스틸하우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량 철골을 갖고 2층 주택을 만든 모습입니다만, 이건 스틸하우스로 우리나라에서는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량 철골 구법이다 라고 따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조형 강제, 이 열간 아변 강제로서 우리가 쓰이고 있는 것이 이 H 형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I 형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I 형강은 훨씬 더 이 간격이 좁은 것을 I 형강이라고 부르고, 넓은 것을, 즉 여기를 이제 플랜지, 여기를 웨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와이드 플랜지, 즉 넓은 플랜지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H 형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 형강을 주요 구조재로 사용을 한다. 특히 축조구법이죠. 축조구법에서는 H 형강을 주요 구조재로 사용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철골 부재에 의한 그 접합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힘을 전달하는 방법이 실은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상 단순히 밑에서부터 지지만 하는 방법, 이거 롤러 지지라고 합니다. 즉 수평이나 휨에 대해서는 뭐 자유로운데, 이쪽 밑에서는 일방향으로 얘가 지지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핀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수평과 수직으로는 구속을 시키고 있으나 휨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것. 그 다음에 완전히 다 픽스 시킨 것. 이것을 우리가 강접합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선택을 하는 이유는 결국 그 구조체의
전달되는 힘의 컨트롤 방식이죠. 어떤 식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지금 롤러 접합이 실은 건축물에서는 거의 롤러 접합을 잘 볼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고가도로 같은 경우 실상 기둥 위에다가 상판을 갖다가 걸쳐 놓습니다만, 상판 자체가 실상 마구 움직이는 것은 별 문제가 없죠. 단지 여기 무게만 밑에서 지지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러로만 하면은 실은 훨씬 더 접합부가 단순해진다는 뜻이죠. 단순해지고 더 작게 만들 수 있다. 만약 이거를 완전 고정시키려고 하면은 여기에 상당히 더 큰 노력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히 밑에서 지지하는 것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롤러 접합을 사용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흔히 뭐 철도나 이런 데서도 위에 고가도로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그냥 지지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예, 이건 이제 핀 접합이죠. 밑에서 지지가 되어 있고 옆으로도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러나 회전은 자유롭다. 회전은 자유롭게 되어 있죠. 이것을 핀 접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회전은 자유로운데 밑이나 옆은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요것 또한 핀 접합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한편 건축물에서는 실은 그렇게 여유를 줄 수가 없어서 기둥과 보호를 완전하게 픽스를 시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강접합이라고 결국은 얘기하고 있죠. 지금 네 부분에 있는 볼을 전부 다 완전하게, 지금 요거는 이제 볼트입니다만 이건 고장력 볼트, 고력 볼트라고 부르고 있는 굉장히 강한 접합력을 발휘하는 볼트 방식이죠. 한편 그 접합하는 방식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용접입니다. 용접은 이제 장점으로 얘기하면은 다른 접합 방식에 비해서 그 재료에 결손이 없다. 재료 구멍에 의한 결손이 없다는 건 예를 들어서 볼트 구멍과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 볼트로 연결하려 그러면은 이제 덮판 같은 것이 부자재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접합부가 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한편 아까 얘기한 고력 볼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음이 심하기도 합니다. 한편 단점으로는 역시 그 용접공의 수준에 따라서 접합 강도가 좌우될 수도 있고, 재료 자체에 이제 열에 의한 변형이나 응력이 생기는 결점이 있다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편 또한 그 바람이 분다거나 하면은 실은 용접이 어려울 수도 있고, 불티가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한 단점 또한 있기는 합니다. 한편 용접의 형태에 따라서는 이제 그 맞댄 용접, 부분 녹임 용접, 모살 용접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형태를 보시면은 이제 맞댄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두 부재를 어딘가에서 완전히 V커트를 해서 거기에 용접사를 채워갖고 붙이는 방법. 이것을 이제 완전 녹임 용접. V커트가 이렇게 서로 교차되면은 완전 녹임이고,
교차되지 않게 되면 이제 부분 녹임 용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맞댐 용접은 다른 말로는 이제 호흡 용접이다 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런 호흡을 형성하지 않고 겹치거나 맞대서 접합부에 살을 붙이는 것, 이거를 이제 모살 용접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리벳 접합과 이제 볼트 접합이 있죠. 리벳 접합은 이제 리벳을 볼트나 너트 대신에 리벳을 이제 때려서 리벳 머리를 현장에서 만들어 갖고 접합하는 방식이죠. 물론 뭐 선박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상 품질 검사도 어렵고 리벳 머리를 때릴 때 커다란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축 현장에서는 지금은 뭐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볼트 접합은 이제 보다 이제 그냥 단순 기계적인 방식으로 접합을 하기 때문에 시공이나 해체가 쉽습니다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볼트가 느슨해진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뭐 건축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거의 100%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설명한 고력 볼트 접합입니다. 그래서 고력 볼트는 보통 볼트보다는 큰 인장력을 갖고 있는 그 강제로 된 볼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 텐션 볼트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걸 토르크 쉐어 볼트라고도 부릅니다. 일반적인 볼트 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볼트 이 기둥이죠. 볼트 기둥과 그 다음에 이 접합하고자 하는 판 간의 그 전단 내력으로서 결국은 묶어주는 그러한 방식인데, 실상 고력 볼트 접합은 이 강한 인장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굉장히 큰 힘으로 조여줍니다. 그러면은 두 부재가 접합하고자 하는 두 부재가 완전 밀착이 되죠. 밀착이 되면서 그 사이에 마찰력으로서 결국은 이 두 부재를 완전하게 일체화시킨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공도 완벽하죠. 실은 이걸 강한 힘으로 조이게 되면 일정 힘이 되면은 여기에 꼬다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으로 뚝 떨어지는, 즉 품질 검사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 철골조 고층 건축물 대부분이라기보다 전부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볼트 접합이죠. 그래서 철골 기둥 같은 것을 뭐 전신주나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기초 위에다가 세운 모습입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놓죠. 그래서 이것이 어긋나 있으면 풀렸구나 확인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이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고력 볼트 접합입니다. 뭐 재료와 시공 방법은 그렇습니다만, 이제 실제 구조적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조구법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둥에는 뭐 실상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H 형광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강광 기둥을 사용하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보호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H 형광을 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일반적인 이 축조구법의 구법으로서는 바닥에는 데크 플레이트라고 하는 철판을 깝니다. 그래서 이 철판은 뭐 구조적인 역할도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만, 이게 거푸집 역할도 하죠. 그래서 거푸집 역할도 겸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작업대로서도 쓸 수 있죠. 위에다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타설을 합니다.
물론 콘크리트 탓을 하는 이유는 구조적인 그 일체성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것을 갖다가 단순히 철골 부재로만 구성을 하면 그래서 그 탄성 때문에 실은 거주성이 굉장히 나빠지죠. 그거를 이제 단단하게 마무리한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둥과 보호에 의한 가구식 구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수평가세, 뭐 이건 건축물 일반적인 건축물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수평가세 등으로서 이 수평 바닥판을 변형을 막아주는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세는 우리가 이건 턴버클이라고 하죠. 돌려갖고 조인다. 그래서 턴버클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걸 돌리면은 자동적으로 얘가 당겨지는 그런 방법이죠. 네, 이것이 지금 일반적인 축조구법에서의 시공 모습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제 보호의 경우에는 뭐 결국은 보호는 당연히 수평 부재입니다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둥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H 형광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 부재에서의 명칭, 이 윗부분, 이 넓은 부분을 플랜지라고 하고 플랜지와 플랜지를 잡아주고 있는 것을 외부라고 한다. 그래서 이 플랜지는 이게 휘임 내력, 즉 위에서 하정을 받아서 휘는 것을 막아주는 힘 내력 부분을 이제 플랜지라고 하고 전단 내력을 받는 부분을 외부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구조적으로는 이제 이 플랜지와 플랜지 간의 간격이 넓은 쪽이 힘응력에 점점 더 견디기가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물론 플랜지를 두껍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호의 경우에 물론 이렇게 단순히 이제 공장에서 가공해서 나온 형광을 그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조립해서 만든 강들이 있습니다. 즉 외부하고 플랜지를 각기 다른 부재를 사용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뭐 이거 뭐 조립강이라고 그냥 부를 수도 있고 형태적으로 요거는 허니컴이라고 부르죠. 즉 여기에 벌집과 같이 개구부가 있는 이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외부를 갖다가 잘라 갖고 그래서 그거를 연결한 모습이죠. 요거는 이제 레티스라고 부릅니다. 이건 일종의 트러스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만 레티스라고 하는 그 일종의 칸막이 재료와 형태가 같다고 해서 레티스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외부가 막혔죠. 이쪽 외부가 뚫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이제 오픈 외부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결국 이 부분으로 이 사이로 배관을 관통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외부를 원형으로 뚫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아까 레티스보죠. 일종의 트러스의 형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레티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눈가림용으로 사용하는 이제 그 격자 부재를 우리가 레티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이렇게 오픈 외부의 부분을 배관을 관통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이 부분 이것이 이제 허니컴이죠. 허니컴 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마찬가지죠. 네, 이거는 이제 그냥 원형 구멍을 둘렀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글 방지를 위한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데, 자글 방지에는 이제 횡자굴,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자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위에서 하중이 걸렸을 때에 결국 이 플랜지와 외부가 변형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실상 높은 단면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이 보높이만 크게 하면은, 즉 플랜지하고 플랜지 간격을 넓히면은 이제 막아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외부에 대해서는 이제 살 두께가 두꺼우면 결국 외부 자고를 막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를 우리가 스티프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티프너는 실은 국부 자구나 국부 변형을 막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는 것을 스티프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지금 이거죠. 결국 이 철골 보호가 좌굴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 이 부분에다가 끼워 넣고 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의 경우입니다만, 기둥의 경우에는 여기에도 뭐 지금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H형광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이죠. 실상 근데 H형광은 이 플랜지 방향과 외부 방향이 서로 이제 XY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쪽의 내력이 실은 조금 다르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강관이죠. 강관은 뭐 원형을 쓰거나 각형을 쓰거나 방향성이 없죠. 방향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강관이다. 뭐 레티스는 일종의 조립 기둥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 H형광은 이제 가공은 용이하지만 단면 성능에 방향성이 있다. 그래서 통상 큰 쪽의 스팬과 평행하게 외부를, 큰 쪽의 스팬이라는 이쪽이죠. 이쪽의 방향과 평행하게 외부를 배치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형 강관과 강관은 실은 방향성은 없지만 실상 이것을 서로 접합하는 방법이 어렵죠. 결국 접합은 용접이 아니면 조금 어렵죠. H형 강과 같은 경우에는 덧판을 대고 뭐 볼트 등으로 조립할 수 있지만, 각형 강관이나 원형 강관의 경우에는 용접이 아니면 조금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레티스는 이제 만들기는 좀 복잡하지만 경량이면서도 강도가 크다. 그래서 이건 일반 건축물보다는 이제 공장 건물 같은데 되게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최근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F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CFT는 콘크리트 필드 스틸 튜브, 즉 이 강관, 원형 강관 속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한 일종의 복합 재료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강성도 확보하고, 한편 이제 화재 시에 이 속에 있는 콘크리트가 열을 대신 흡수를 해서 내화성도 향상시킨 것을 우리가 CFT 기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각형 강관의 모습입니다만, 각형 강관은 이제 속이 비어 있으니까 실은 시공 시에는 이제 뚜껑을 덮어 놓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안으로 이제 빗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그 빗물이 얼게 되면 팽창하죠. 팽창하면서 실은 이 강관을 파괴시킬 정도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막아두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부에서 이제 이런 각형 강관이 내려오면은 두 개를 맞대서 이 부분을 이제 용접을 합니다. 지금 맞대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제 용접할 때에 용접하는 동안에 결국 얘를 고정시켜야 되니까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이렇게 볼트로 채워 놓는 거죠. 볼트로 채워 놓고 뭐 가볼트, 임시 조인 볼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뒤에 고정시킨 뒤에 여기를 용접을 다 하고 나서 여기를 잘라냅니다. 다시 잘라내죠. 잘라내서 단면을 정리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상부에서부터 얘를 갖다가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요 부위, 요 부재, 이거를 이제 이렉션 피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고 나서 용접하고 나서 이렉션 피스를 절단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이 이제 이렉션 피스를 절단한 절단면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관 기둥이 있죠. 강관 기둥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레티스를 이용한 거죠. 이거 실상 뭐 주거 건물입니다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거 건물의 기둥, 즉 고층 빌딩에서도 기둥에 레티스 조립 기둥이죠. 조립 기둥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각이 있죠. 주각은 이제 기둥에서 힘을 기초로 전달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각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주각에는 이제 핀접합과 강접합이 있다. 그래서 저층 건축물에서는 대개는 핀접합을 하고 중층 이상에서는 이제 강접합으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핀접합으로 하면은 도리어 기초는 작아도 되지만 기둥은 이제 크게 만들어야 되고, 강접합으로 하면은 기초는 커지지만 실은 기둥은 작게 해도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각의 형태입니다만 핀접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볼트로 채우는 거죠. 물론 미리 주각에다가 이제 묻어놓는 볼트, 앵커 볼트라고 하죠. 앵커 볼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볼트로 채우는, 이걸 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바깥에다가 다시 콘크리트로 고정 콘크리트 하는 것. 이것을 이제 고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